인간이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대 손님 한 분을 여기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발명가 네, 김은희 작가님을 제가 보여드리고 원래는 타고난 그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신데 예, 어저께 좀 밤을 새서 글을 쓰시느라고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인간은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나요? 또 좀비 권위자시고 예, 그러셔가지고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좀비의 전문가 앞에서 저보고 말을 하라고요? 너무 부담되는데. 그 좀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다 보니 이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킹덤에 나오는 좀비 또 다르고 네. 지금 우리 많이 영화로 봤던 좀비들 또 다르고 그렇죠. 해외 좀비랑 우리나라 좀비 28일 다르다면서요. 달라요. 네, 다 다르고 왜냐면 이것이 실제 사실 과학적인 존재하는 건 것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좀비가 생명체일까? 생명체인가요? 아 저는 사실은 그 킹덤 좀비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기생충을 되게 좀 좋아했었거든요. 아 근데 기생충. 그런 기생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따개비라든지 좀 그런 뇌에 들어가서 원래는 얘가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네요. 그치. 인간. 예. 하면은 그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생충이 조절하고 하는 건 실제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가능한데 생명체. 만약 좀비가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면 일단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비가역 반응이라서 다시 살아난 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죽지 않았던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좀비건 뭐건 간에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일단 얘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물리학자는 무조건 에너지를 찾아요. 에너지 즉 그 원동력이 되는 무언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까 이 지구상의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단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다음에 필요한 당분이나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이 다 작동돼야 되고 뇌에서 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신경계가 다 완벽하게 연결 다 되고 작동돼야 되고 거기에 또 에너지가 다 보급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비는 그 참 힘들어요. 이게 은희야 귀담아 듣지 이걸- 말자. 이걸 알아듣고 쓸 수는 없다, 야. 있었던 거야? 결론은 뭐냐면 실제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죽었던 존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러면 얘도 그 청산가리 먹으면 죽어요. 청산가리는 그렇지. 미토콘드리아의 작동을 방해해서 ATP 만드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비가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다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 이거를 자꾸 이제 과학으로 가져가면 힘들어져요. 이 픽션은 픽션인 거니까요. 근데 왜 사실 좀비를 주제로 드라마를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사실 긴장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슬픈 거예요. 좀비가. 그러니까 이게 치욕밖에 남지 않았는데 움주림 하나로 막 어딘가에 대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가는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가장 배고픈 시대에 그냥 식욕만 남은 어떤 그런 불쌍한 민중 막 예.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걸로 컨셉을 잡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괴물 중에서도 이런 괴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아닐까. 그런데 워킹데드라고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 굉장히 시즌 많은 11까지인가 나온 예, 것 같아요. 다 봤는데 그렇게 다 봤어요. 그렇게 좀비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킹덤의 좀비와는 달리 좀비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좀비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요. 독재 사회도 생기고 병적인 사이코패스들만 모인 집단도 있고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도 생기고 그 드라마의 목적은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상당히 느끼는 것이 문명이 사라졌을 때
지금과 같은 안전 장치들이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인간이에요. 역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났을 때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좀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좀비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복구를 금방 못 시키게 하는 장치로 쓰여요. 네. 하지만 또 킹덤은 좀비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좀비하고의 싸움밖에 없어요.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좀비가 뛴다. 엄청 빠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럴 여유가 없고 나타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문제가 좀비를 척결하는데 집중돼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앞두고서 인간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비의 어떤 이 과학적인 상황이 드라마의 큰 틀을 결정하고 정말 재밌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진짜 전 지구가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좀비로 막 덮여서 진짜 아주 극소수의 나와 내 친구들 몇 명만 남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빨리 물릴 거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 그죠? 근데 전체가 좀비가 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뭔가 구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게 언제나 메시지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주인공이 안 되죠. 이거 방금 김영하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방금 김영하 작가님이었어. 이런 거는 그 소설로는 못 쓰죠. 이렇게 이런. 예. 그럼 저도 시청자로서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혹시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지? 자, 다시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을 정의해야 돼.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 정의해 주시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김민희 작가님은 네.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정의하실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이 어떠한 형태로건 나타나서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 영적 세계가 있는가를 처음에 증명해야 그쵸, 돼요. 그쵸. 예. 그 영적 세계가 생전의 아이덴티티를 또 갖고 있느냐의 문제고 물리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귀신 얘기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귀신을 만난다면 붙잡고 너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알려달라. 너도 미토콘드리아로 움직이니? 그 귀신 잘못 걸렸네. 네, 이래서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봐서 네이처에 논문을 쓰겠다. 네. 그래서 귀신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 근데 그 영화 고스트라고 패트릭 스웨이지 나온 예. 영화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이 귀신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거 보고 이제 온갖 논쟁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과학자들 논쟁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저 귀신은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벽을 싹 통과하고 막 그 지나가는 지하철을 끼어들고. 근데 발바닥은 왜 땅으로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중력을 느껴야 되는데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왜 상하로는 못 움직이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나. 그거 그러니까 진짜. 되게 그 과학적인 모순 없이 뭔가를 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귀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을 이겨내지 못해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지죠. 그 결론은 우리가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어떤 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만나고 있는 걸 변형시키는 방법밖에 몰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형태일 것 같고 벽은 통과되면 금방 걸어다니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좀 뒤트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제가 쓰는 드라마라는 게 좀 자료 조사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 선생님들을 좀 많이 만나뵈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 정말 인터뷰 한 번씩 좀 너무 해보고 싶고. 예. 하여간 사인 때문에 감사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앉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인. 꼭 내려오세요. 전주 한번 오세요. 예. 달 모양이 변하는 거, 달 위상이 변하는 거. 다들 모양이 있던데, 달 위상이 변하는 거. 교과서에 아마 위상이라고 나와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음에는 물리학자를 주인공으로 할까? 천문학자를 주인공으로 할까? 선생님 갑자기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하는데 첨성대 네. 말이죠. 뭐 신라 시대 때 만들었던. 그럼 아마 밑에
밑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각 틀만 보였을 텐데. 아, 네네. 올라가서 본 거죠. 그 틀까지 올라가서 네모 구멍 창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제2의 사다리가 있어서 맨 꼭대기에 네모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뭔가를 관측을 모았을 했을 것이다. 것이다. 한 것이 그러니까 그 신라 시대의 천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은 첨성대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늘어나요. 이렇게. 근데 신라 때는 왜 그렇게 별 관측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신라 시대 때도 첨성대가 있었던 시절에는 아마도 뭐 선덕여왕이 첫 번째 여왕이었으니까요. 보통은 이제 남성 왕이 있는데 여성이 왕을 하게 될 때 혹시 조금 더. 누군가의 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도전하면 안 되니까. 품을 수 있을 때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정통성이 있고 하늘이 내린 왕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하고 싶을 때 하늘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왕권이 되게 중요하게 평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선 개국 때 별자리 지도를 새로 만들라고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하늘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구획을 나누어서 지도로 만든 것이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네 외갓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산속이었고 암흑천지에 전 도시에서만 자라가지고 티가 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만 도시 자라서 남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밤이라는 게 이렇게 어두운 이 어둠이 이렇게 공포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충격을 다룬 소설이 있어요. 밤의 전설일 거예요, 제목이. 밤의 전설. 어떤 행성, 우리 같은 행성인데 거기는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6개가 있어서 밤이 없어요. 계속 낮은 거죠. 근데 이 행성에 오래된 전설이 있는데 2000 몇 년마다 하여튼 뭐 한 번씩 문명이 멸망해 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000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정렬이. 일식이 일어나면서 밤이 오는 거야. 밤이 잠깐 와요. 네, 모든 태양이 다 몇 시간, 가려지는 가려지면서 순간. 갑자기 이 행성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문명이 갑자기 멸망할까? 근데 이제 소설의 마지막에 가면 그 밤이 이제 오는 거죠. 밤이라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겪어보지 않은 밤이 오자.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어두워지면서 그 순간 별이 처음으로 별이 쫙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동설 때 깨달았던 또는 그 갈릴레오의 관측 이후에 깨달았던 걸 이 사람들은 그 순간 한 순간에 깨닫고 느끼고 충격받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미쳐 날뛰다가 결국 문명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네.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건데 그걸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밤이 무서워. 아니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인데 물리학자 병따개 발명가가.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분을 척척 박사라 그랬어요. 과학 전문 책방에서 한번 모여봤는데 사실 심채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주에서 연주가 가능한가요? 소리가 나요? 이게? 연주는 할 수 있겠죠. 소리는 매질이 있어요. 들리지 않겠죠. 네. 아. 근데 우리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네네.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우주인들이 약간 이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실제로 밴드 연주도 하고. 오. 3, 2, 1. 쓰레기통 같은 거 뒤집어서 드럼으로 쓰고. 기묘한 이런 식의, 경험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표면에서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네요. 연주를 하는 건 의미가 얘는 없는 거네요. 달처럼 생겼는데 달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화성에서는 될 것 같고. 가능하겠네. 대기가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가능합니다. 근데 소리가 없어도 이렇게 이게 진동이니까 이걸 손을 대면 되면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낄 수 소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움직이는 예, 약간의 움직임이 진동을 몸을 느낄 수 타서 있게. 이렇게 가면 물론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만큼 잘 들리진 않겠지만 이 몸을 타고 이렇게 진동이 느껴져서 음악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진동만 전달되면 되는데 충분히 크면 아마도 소리가 없어도 음악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뭐 나사에서 블랙홀 소리를 공개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아, 네네. 우주의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달은 안 돼서 네. 그건 이제 블랙홀을 우리가 관측을 하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를 관측했는데 그거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짐작 정도로 할 수 있게 이제 음향화 소리가 해준 어떤가요? 거고요. 막 왠지 수다라라라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빨아들이는.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었고 약간 기괴한 소리 아. 이렇게 막 공포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소리이기도 했는데. 네네. 사실 인간만 못 들었을 뿐이지 그걸 들을 수 있게만 변환시키면 돼요. 여기 우주에 대한 사진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빛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규칙으로 그냥 색깔을 막 칠한 거거든요. 대부분은.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성운이라고 해서 엄청 아름답게 보이는 막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그렇게 안 것들도 다 보이죠. 예, 사실 그렇게 그렇게는 안 보여요. 보여요. 왜냐면 그 가시광선은 그 오는 빛에 이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파 가운데 아주 좁은 영역이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온갖 종류의 전자기파가 오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 싶으면은 우리가 볼 수 고정을 있는 해버리면. 영역으로 다 이렇게 매핑만 해주면 그 우리가 보는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요새 사진 예쁜 사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은 아니고요. 그럼 색칠 공부를 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적외선이었던 거를 가색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가짜색이라는 뜻의 가채색을 해서 색깔을 조금 바꿔요.